대한민국 육군 제구보병사단 예하 135보병대대 비무장지대 DMZ의 철책선을 지키는 이 최전방 부대의 공기는 늘 축축하고 서늘했다. 자욱하게 깔리는 안개 때문만은 아니었다. 병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근원적인 공포, 대대장 마도현 소령의 존재가 짙은 그늘처럼 부대 전체를 짓무르고 있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대장 완장을 찬 그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라 여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밤하늘의 별을 향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에게 병사란 진급을 위한 디딤돌에 박힌 자갈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그는 병사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쥐어짰다. 그의 광기는 특히 훈련 성과에 집착할 때 극에 달했다. 며칠 전 있었던 급속 행군 훈련이 바로 그 증거였다. 상식 밖의 무리한 코스와 시간 설정으로 낙오자가 속출했다. 그중 이일병은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마소령은 의무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일병의 군장을 빼앗아 다른 병사에게 지게 한 뒤 절뚝이는 그를 끝까지 대열에 세웠다. 그의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신음소리는 마소령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군인이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다.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명예가 실추되는 꼴 못 봐. 훈련이 끝난 뒤 그는 부상당한 이일병을 대대장실로 불렀다. 걱정이나 위로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일병을 기다린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이었다. 마소령은 의무 기록지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비아냥거렸다. 꾀병 부리다 안 되니 이제는 진단서를 끊어와. 내 놈 같은 나약한 놈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야. 넌 우리 부대의 수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일병의 부모를 들먹이며 인격을 말살했다.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모양이 꼴이냐는 폭언은가 20살을 넘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날카로운 비수였다. 이일병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러진 것은 발목만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대대장실 행정병인 한지훈 상병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책상 위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었지만 그의 귀는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소령의 폭정은 간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그의 육사 선배이자 직속 상관인 15여 단장 윤태식 준장은 마소령의 든든한 라인이자 방패막이었다. 윤 준장은 군내 사조직인 화랑회의 핵심 멤버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마소령처럼 충성스럽고 야망 있는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주고 밀어주었다. 마소령은 윤 준장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고 그 믿는 구석 덕분에 그의 아나무인격 행동은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 연대장의 부대 순시를 앞두고 대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었다. 마소령은 눈에 불을 켜고 부대 곳곳을 쑤시고 다녔다. 병사들의 전투복각, 생활관 청소 상태, 심지어 화단에 심어진 편지꽃의 배열까지 그의 신경질적인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히스테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에 지쳐 잠시 막사 밖으로 나와 허리를 펴던 한지훈 상병이 마소령의 시야에 들어왔다. 피로에 잠식당한 한 상병의 멍한 눈빛과 흐트러진 자세는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다. 야, 거기 너 이리 안 와? 악마의 부름과도 같은 고함에 한 상병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마소령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소령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경례 각도를 삐딱하게 만들고는 턱짓으로 그의 손을 가리켰다. 경례하는 꼬라지하고는 손가락 벌어진 거 안 보여? 눈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친구냐? 마소령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손바닥이 한 상병의 뺨을 경멸적으로 툭툭 쳤다. 주변을 지나던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폭주 기관차를 막으려다가는 함께 갈려나갈 뿐이라는 것을. 마소령은 한 상병의 멱살을 움켜쥐고 막사 뒤편에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갔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그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내 애미 애비는 뭐하는 작자들이길래 자식 교육을 발로 시켰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다. 마소령은 한 상병을 녹슨 철제 캐비닛의 거색에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상병의 등
뒤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부모님을 향한 모욕이었다. 한상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알기에 그는 치욕을 삼켰다. 마소령은 어디선가 한상병의 신상 명세서를 들고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손가락이 가족 관계란 네모, 군인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다. 하, 아주 코미디를 찍는구나. 내 애미가 군인이라고? 푸아하. 그는 배를 잡고 광적으로 웃어젖혔다. 그 웃음소리는 좁은 공간을 채우고 한상병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어디 부대인다? 계급은 뭐고? 대위? 중사? 설마 하니 사단사령부 식당에서 밥 짓는 아줌마는 아니겠지? 마소령은 한상병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가서 일러 바쳐라. 135대대 대대장님이 내 군 생활 아주 스페셜하게 챙겨준다고 말이야. 내 엄마가 힘 좀 써주면 휴가라도 하나 더 줄지 누가 아냐? 그 순간 한상병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굴욕감에 떨리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군만근이었다.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야? 마소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감히 일개 병사가, 그것도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병사가 자신에게 대드는 상황을 그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그는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한상병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삼키고 마소령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 어머니 제구부병사단 사단장이십니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마소령의 주먹은 허공에 박제된 듯 멈춰섰다. 그의 뇌는 사단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미친놈을 보는 듯한 눈으로 한상병을 쳐다봤다. 이 새끼가 돌았나?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해? 제구부병사단장 오수진 소장님이 제 어머니이십니다. 한상병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계급과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자 마소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오수진 소장, 대한민국 최초의 야전 전투사단 여성사단장,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나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다양을 떨었던 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 중 최고 정정. 내 애미가 군인이라고? 대위 정도 되냐? 방금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독화살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리고 호흡이 가빠왔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진급, 출세,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환상이 보였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나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자신이 신의 영역을,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한지훈 상병은 생활관 공중전화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경위부터 시작해 자신과 부모님을 향해 쏟아졌던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그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수학이 넘어 오수진 소장은 아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의 질문이나 추임새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불길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한상병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어머니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알았다. 내일 보자.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한상병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아니었다. 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추악한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서늘한 결의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특이도 전 제구부병사단 사단장실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오수진 소장은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차림으로 집무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낸 조각상처럼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서슬퍼렇게 빛나는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는 용암을 짐작게 했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감찰참모 박진석 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 격려했다. 박 대령, 앉게. 오 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박대령 앞으로 밀었다. 135대대 마도연 소령의 인사 기록 카드였다. 마도연 소령, 이 자에 대해 보고해.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몰랐던 모든 것을. 박대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육사 출신으로 능력은 출중하나 과도한 실적주의와 강압적인 지휘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소문 말고 사실을 말해. 감찰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있었나? 오 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대령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몇 차례 병사들의 소원 수리가 있었으나 대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여단에 보고되었습니다. 여단에서도 여단장 선에서 덮었다는 말이군. 오 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고 감찰부는 낮잠만 잤나. 죄송합니다. 박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오 소장은 그를 잠시 노려보다가 결심이 선뜻 말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게. 오늘부로 135대대에 대한 사단장 직권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자니가 직접 감찰팀을 이끌고 마도현 소령의 모든 비위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쳐.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폭언, 직권남용, 그리고 군수품 횡령이나 사적 유용 가능성까지 전부 다.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철저한 익명 보장하에 제보를 받아. 외부의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자네는 오직 진실만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박 대령의 대답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강철의 여인이 단순히 아들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군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사단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135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대대 전체에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다. 사단 감찰참모가 직접 이끄는 특별감찰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다. 한편 마도현 소령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였다. 환상병의 말이 거짓이기를 그저 미친놈의 허언이기를 수백 번도 더 빌었지만 불안감은 북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 그를 잠식했다. 동기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참혹했다. 한지연 상병은 정말로 오수진 사단장의 외아들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수습해야 한다. 어떻게든 그는 한상병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인 윤태식 준장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보다 감찰팀이 빨랐다.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진석 대령과 감찰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마소령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찰참모님, 여긴 어인 일로. 박 대령은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마도현 소령,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직무에서 배제한다. 사단장님 명령에 따라 특별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이 대대장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된다. 감찰에 순순히 협조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끝이다. 마소령의 머릿속에서 그 한마디가 울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고 잿빛으로 변한 얼굴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특별감찰팀의 조사는 거침없이 진행됐다. 처음에는 마소령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사단장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철저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는 말에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증언들은 충격적이었다. 이일병 사건과 같은 가혹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연병장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신의 관사 이삿짐을 나르게 하고 주말에는 아내의 쇼핑에 운전병을 동원했습니다. 부대 유류를 빼돌려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것을 목격한 간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명백했다. 감찰팀은 병사들의 상처 사진,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조작된 유류관리 대장 등을 확보하며 마소령의 목을 조여갔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소령의 후견인이자 화랑회의 실세 윤태식 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인 마소령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권력 기반화 흠집이 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수진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러나 그 안에는 은근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우 사단장, 나 윤태식 일세. 듣자 하니 135대대 때문에 시끄럽다던데. 마소령 그 친구가 의욕이 좀 과해서 그렇지. 나쁜 녀석은 아니야. 젊은 지휘관이 겪는 성장통 같은 거 아니겠나? 사단 감찰까지 동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여단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양새도 좋지 않겠어? 오수진 소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윤 장군님, 성장통이라는 말로 병사들의 피눈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휘 과실이 아니라 군 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단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여단장께서는 감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윤 준장은 오수진의 단호함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독사 같은 년, 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오수진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윤태식 준장의 은밀한 지시가 135대대 내 마소령의 측근들에게 전달됐다. 마소령에게 충성하던 일부 간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소령 관련 서류, 특히 유류나 부식 관련 장부는 전부 파기해 결정적인 증언을 할 만한 놈들 리스트 뽑아서 당장 다른 부대로 파견 보내. 훈련이나 교육 명목으로 입 가벼운 놈들은 따로 불러서 잘 구슬려봐.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마 대장님이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회유, 협박이 시작됐다. 감찰팀의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 병사는 갑자기 최전방지 우피로 전출 명령을 받았고 마소령의 비리를 기록한 컴퓨터 파일은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시 사단장에게 보고되었다. 오수진 소장은 이 모든 것이 윤태식 준장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춰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박진석 감찰참모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군 검찰과 헌병대에도 협조를 요청하게. 이것은 이제 단순 감찰이 아니라 군 내부의 암적인 세력을 뿌리 뽑는 작전이다. 사건은 이제 마도현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군 내부에 깊숙이 박힌 부패한 권력 카르텔과의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감찰팀과 부패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135대대 행정반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불은 다행히 초기에 진압되었지만 감찰팀이 확보해둔 일부 서류 증거와 컴퓨터가 불에 타 훼손되었다. 명백한 방화였다. 누군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수진 소장은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연락했다. 7사단장 오수진 소장입니다. 현재 사단 자체 감찰 중인 135대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인 시도로 보이며 배후에 더 큰 세력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국방부 직할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윤태식 준장의 허를 찌르는 초강수였다. 이제 사건은 사단과 여단의 통제를 벗어나 국방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7사단에 급파되면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수사단이 칼끝은 마도현 소령을 넘어 그의 배후에 있던 윤태식 준장과 화랑회를 정조준했다. 윤 준장은 방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맥과 조직의 힘을 믿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성사단장 아들 포관 사건, 군납 비리 은폐 카르텔로 번지나 최전방 부대 방화, 진실은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여론에 밀린 국방부는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윤태식 준장의 라인에 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던 마도현 소령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윤 준장마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카르텔의 꼬리로 잘려나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살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다. 윤태식 장군님의 지시였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협박하라고 시켰습니다. 화랑회 모임에서 군수품을 상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자백은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동안 한지훈 상병은 부대 내에서 영웅과 문제아의 경계에 서 있었다. 많은 병사들이 그의 용기 덕분에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지만 일부 간부들은 그를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한상병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단지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내가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과 부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고뇌를 눈치챈 것은 함께 행정반에서 일하던 맞선임 강병장이었다. 그는 묵묵히 한상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아, 내 탓이 아니야. 골마 터질 게 터진 것뿐이다. 넌 그냥 뚜껑을 열었을 뿐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누군가는 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거다. 고개 빳빳이 들어라. 동료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한상병은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한층 더 단단한 신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도현 소령과 윤태식 준장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렸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마소령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던 이일병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모멸의 순간들을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군인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윤태식 준장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거울을 감싸주려 했던 것뿐 조직적인 은폐나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마소령의 구체적인 자백과 감찰팀 및 수사단이 확보한 물증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오수진 사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아들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부대 내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을 느꼈는지를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행간에는 군을 바로 세우려는 지휘관의 무거운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마도현, 대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헌신적인 부하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재산을 사적으로 요용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매우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윤태식, 상급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고 사조직을 이용해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마도현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을, 피고인 윤태식에게 징역 10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당. 의사봉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군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마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윤 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만한 권력이 정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지훈 상병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휴가를 보냈다. 전투복을 벗은 어머니는 그저 다정한 한 명의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낚시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한상병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으신 건 아닌가요? 적들도 많이 생겼을 테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오수진 소장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군인에게 진짜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야. 나는 그걸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내 아들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 몇 가닥뿐이다. 나는 더 소중한 것, 바로 우리 군의 건강한 미래와 내 아들의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후회는 없다. 어머니의 말에 한상병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가슴을 채웠다. 그날의 상처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마도현 후 윤태식 게이트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화랑회와 같은 군내 사조직은 강제 해체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국방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다. 물론 오랜 관행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오수진 사단장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힌 마도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모욕하고 괴롭혔던 병사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계급장, 빛나던 별, 그리고 화려한 인맥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교만의 잔해 속에서 영원히 되풀이될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이들의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다. 마소령의 포가 말을 신음하면서도 남몰래 그의 비위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던 양심적인 중대장. 방화 사건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서 일부 서류를 지켜낸 행정반 병사. 그리고 무엇보다 보복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던 수많은 보통의 병사들. 그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 거대한 불의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시간이 흘러 한지우는 만기 전역했다. 군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특히 군 내부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없고 억울한 병사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오수진은 이후 군내에서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군단장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늘 현장의 병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군을 더욱 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 헌신했다. 10년 후 인권 변호사 한지우는 군 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 연사로 섰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재회했다. 10년 전 마소령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던 이일병.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심리상담사가 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을 돕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말없이 뜨겁게 포옹했다.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굳건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합참의장이 된 오수진은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게 되었다. 수많은 젊은 장교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군 생활을 회고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신임 장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빛나는 이 계급장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국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자 여러분이 이끌게 될 부하들의 생명과 인격의 무게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나는 한때 자신의 부하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았던 한 지휘관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부하들의 신뢰를 잃은 리더의 권력은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가장 강한 적은 철책선 너머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오만과 불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래의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따뜻하지만 강렬하게 훑었다. 리더의 칼은 적을 향할 때 가장 명예롭지만 자신의 부하를 향하는 순간 가장 치욕스러운 흉기가 됩니다. 부하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군대를 허락할 것입니다. 부디 힘의 무게를 아는 리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조국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축사를 넘어 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얻어낸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 교훈은 메아리가 되어 젊은 장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영원불변의 진리. 그것이야말로 강철